감찰 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전망입니다. 사흘 동안 계속된 무제한 토론이 끝나고 오늘 새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민주당이 늦어도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선거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통과가 임박하자 한국당은 비례정당 창당을 서두르겠다고 맞서 여야 갈등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성탄절을 계기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특이 동향은 없었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 동향과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감시태세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 북한 매체가 전쟁열을 고취시키는 대북 압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 매체는 미국의 어떠한 대북 압박에도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자신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보라카이로 여행을 떠난 한국인 관광객들이 현지를 강타한 태풍 때문에 비행기에 7시간가량 갇혔습니다. 기내에 갇힌 동안 음식과 물이 모두 동나고 화장실에 물도 나오지 않아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왕따 피해자를 괴롭히려고 30만 원어치가 넘는 닭강정을 거짓 주문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닭강정 업체의 사장은 거짓으로 닭강정을 주문한 이들을 영업 방해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장 중계차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앞서 법원에 나올 때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 조국 전 장관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바로 앞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0시 반부터 이뤄지고 있는데요. 앞서 조 전 장관은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변호인단과 함께 이곳에 도착해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영장심사 과정에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이 바로 조 전 장관이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 표명을 할지 여부였는데요. 법원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따라 법원에 들어서면서 조 전 장관은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조 전 장관의 발언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고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기를 재판부에 기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를 지시했는지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영장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원 밖에서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두 갈래로 나눠져 진행됩니다. 한쪽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해야 하고 이를 넘어 검찰 개혁까지 이뤄져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조 전 장관의 혐의와 함께 오늘 영장심사에서의 핵심 쟁점도 짚어볼까요? 네, 우선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감찰 과정에서 상당 부분 파악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 근무 당시 금융업계 관계자 4명에게서 4,950만 원, 즉 5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상당 부분을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즉,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고 감찰 업무를 무마시키고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징계 절차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고 이렇게 검찰이 보고 있는 건데요.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결정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당시 강제 수사 권한이 없었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위 혐의가 경미하다고 보고 인사조치선에서 마무리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즉 법적 책임이 아닌 정무적 판단에 따른 책임만 지면 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오늘 영장심사에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이 중대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았다면 감찰 중단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윗선에서의 개입이 있었는지 검찰 수사의 속도가 붙을 수도 있고요. 구속이 기각될 경우에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가족비리 의혹 사건과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해외로 돌연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차례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임 전 위원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불출마 조건으로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예,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 최근 참고인 조사도 받았었는데 해외로 출국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언제 나간 겁니까? 네, 임 전 최고위원은 이틀 전인 지난 24일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그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던 당일 임 전 최고위원이 국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당시 자택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하고 이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임 전 최고위원의 휴대전화 전원은 계속 꺼진 상태였는데요. 측근으로 알려진 장모 씨 휴대전화도 오늘까지 해외 로밍 상태였지만 출국 사실이 알려지자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등 고발된 주요 인물들에 대해선 출국 금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임 전 최고위원은 직접 고발되지 않았던 만큼 출국 금지 조치는 사전에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의 경유지와 목적지, 이동수단 등을 확인하면서 이번 출국에 도피 의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으로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해 청와대 측으로부터 불출마 조건으로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과 19일 두 차례 임 전 최고위원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은 YTN 등 여러 언론사에 경선 포기 조건으로 다른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말했지만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친구 의견이 있었을 뿐이라며 말을 번복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이던 지난 2017년 회의 자료 등을 확보해 당시 후보 단일화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임 전 최고위원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기환입니다. 3년여 만에 다시 재연된 필리버스터.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3년여 만에 다시 재연된 필리버스터 종료가 됐죠. 선거법 표결 처리가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내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자, 국회에서는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당초 선거법 처리가 오늘이라고 이제 예정이 돼 있었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이게 지금 내일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본회의는 금요일인 내일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애초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에서 계속된 필리버스터에 의장과 부의장이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다면서 하루 정도 쉬며 냉각기를 갖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선거법은 이미 필리버스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만 열리면 언제든지 표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국당이 반대를 해도 4+1 협의체가 의결 정족수 148명이 넘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법 통과가 임박하자 자유한국당은 비례정당 창당 작업을 구체화하면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재철 원내대표는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선거법을 기어이 개정하겠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민주당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준연동형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례정당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선거법을 내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은 또 하나의 개혁 대 반개혁의 충돌 과정이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선거 개혁의 길에 나섰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차례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 공수처법은 언제 상정이 됩니까? 네, 4+1 협의체에서 협의한 대로 선거법을 처리한 이후에는 곧바로 공수처법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공수처법 역시 한국당이 절대 반대를 고수하고 있어서 또다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선거법을 상정했을 때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임시국회를 며칠 열지를 정하는 회기 결정의 안건부터 가장 먼저 처리를 하고요. 이후 선거법을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뒤 예산 보수 법안을 처리하다가 공수처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필리버스터 2라운드가 펼쳐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29일까지 진행을 하고 오는 30일 다시 새 임시회를 소집해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유력한데요. 선거법 때와 마찬가지로 한번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안건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공수처법을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만든 공수처법에 독소 조항이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수사 중에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첩보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보고를 하라는 것인데 만약에 정권과 관계될 경우에는 뭉개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과 4+1 협의체는 한국당의 독소 조항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수사기관이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묻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우리와 시차가 있는 미국의 성탄절, 우리 시각으로는 이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에 끝납니다. 북한이 성탄 선물 도발 엄포를 놓자 미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했지만 현재로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끝나가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성탄 당일에는 일상적인 메시지만 내놓았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앞두고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미군. To fight and win tonight if need be, and I'm confident in that. 미군은 성탄을 앞두고 통신 감청을 하는 리벳 조인트와 지상 병력을 추적하는 조인트 스타즈 등 정찰기 4대를 한반도 상공에 띄워 북한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첨단 정찰기 4개가 한꺼번에 동원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이비드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전 세계 파트너 동맹들과 함께 성탄절에도 우리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넘는 침묵 끝에 성탄 전날 입을 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꽃병까지 거론하며 오히려 좋은 선물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에는 사전에 만들어 놓은 메시지를 내보냈을 뿐 북한에 대한 추가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We say a special prayer for those military service members stationed far from home, and we renew our hope for peace among nations and joy to the world. 미국 언론에서는 북한이 성탄절과 연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노선을 밝힌 뒤 행동하지 않겠냐는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도 2가지 이벤트에서 윤곽을 드러낼 북한의 새로운 길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한반도 감시 태세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 북한 매체가 전쟁열을 고취시키는 대북 압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논평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미국산 전투기 전력화, 군사적 대비 태세 점검 등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특히 미국을 향해서 미국의 어떠한 대북 압박에도 대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자신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지만 여전히 고령층의 대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대출을 조이기 시작한 지난 2017년 이후 청년과 중장년층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30대 이하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2015년에서 16년 사이 13.5%에서 2017년 이후 7.6%로 낮아졌고 40대와 50대도 각각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은 증가율이 15.5%에서 9.9%로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중자금이 부동산이나 고위험 자산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전보고서에서 저금리 상황 지속으로 경제 주체의 수익 추구 성향이 강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펀드 가운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사모펀드 비중이 2009년 말 34%에서 지난 6월 61.4%로 증가했고 부동산 금융에 노출된 금액도 9월 말 기준으로 1년 전보다 6.5% 늘어난 2,004조 원에 달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지난 개천절에 대규모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지 2주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경찰이 결국 이 전 목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요? 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와 범국민투쟁본부 집행부 2명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집회시위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입니다. 전 목사 등은 지난 10월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에서 일부 참석자들의 경찰 폭행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회 참가자 40여 명이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러 연행됐는데요. 경찰은 그동안 관련자 진술과 현장에서 채증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전 목사 등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앞서 4차례에 걸쳐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가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출국을 금지하고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자 기존의 불출석 입장을 바꾼 건데요. 하지만 전 목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불법 행위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 목사는 집회에서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하며 내란을 선동하고 불법 기부금을 거뒀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집회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와 내란 선동 등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필리핀의 유명 관광지 보라카이로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났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악몽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단 공항에서부터 4시간 늦게 출발을 했고 또 현지를 강타한 태풍 탓에 예정과 다른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공항 측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걸 허락하지 않아서 기내에 7시간 동안이나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 인천공항을 출발한 팬퍼시픽 항공 여객기는 필리핀 깔리보 공항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탑승객 180여 명 가운데 대부분은 한국인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아 보라카이 섬으로 가려는 여행객이었습니다. 깔리보 공항으로 향하던 팬퍼시픽 항공 여객기는 태풍에 따른 기상 악화로 회항해 클락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그런데 클락 공항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승객들이 7시간이나 비좁은 여객기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음식과 물이 모두 동나고 화장실에 물도 나오지 않아 승객들은 난민 캠프를 방불케 하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클락 공항 관할하고 있는 한인회하고 지금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추가적인 우리 국민 피해 신고 여부 그리고 불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확인 중에 있고요. 필리핀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고 주택 붕괴, 정전, 홍수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전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금 전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속 기로에 선 조 전 장관의 운명의 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포토라인에 선 조국 전 장관 취재 열기도 상당했고요. 지지자들의 응원과 반대자들의 반발이 맞서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122일입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진단을 네,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오랜만에 오늘 입을 열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앞서 출석할 때는 현장에서 지지자들,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예 들리지 않는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출석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만큼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니까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조국 사태라고도 얘기하고 조국 국면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럴 정도로 최근 한 4달 정도를 조국 전 장관 임명 문제로 온 사회가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에 따른 갈등도 좀 심했고요. 그래서 결국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또 조국 장관 구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서로 갈려가지고 시위까지 벌어진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는 근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검찰이 그동안에 오늘 조 전 장관도 얘기했지만 강제 수사가 개시된 지 122일 만에 지금 구속영장을 예. 청구했는데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굳이 인사청문회에 들어가 있는 후보를 강제 수사를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적인 취지는 예.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혐의, 조 전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혐의를 검찰이 확인한다고 하는 그 정당성을 가지고 검찰이 예. 수사에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전혀 구속영장에 기재되거나 아니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권남용 혐의 부분만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은 처음에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그 명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들어갔는데 철저히 법률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직권남용 혐의를 검찰이 적용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직권남용이냐 아니면 직무 범위 안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앞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치열한 법리 공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얼마나 깊숙이 알고 있었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본인의 주장은 일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무적 책임, 정무적 판단과 관련한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법적 책임질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고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결국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청와대 또 설명도 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동일한 기조로 일단 대응을 하기로 이렇게 전략을 예. 수립한 것 같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이 사실은 그 명백한 증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예. 과연 이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1차 들고요.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이미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감찰을 상당히 진행을 했고 최종 보고서는 만들지 않았지만 중간 보고서까지 다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포렌식한 자료 이런 것들은 다 그 이후에 없애서 예.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중간 보고까지 만들어진 그런 그 문건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검찰이 이번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를 네. 진행을 했고
더 추가된 혐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감찰했던 그 내용 그대로 사실은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속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전제한다면 그 조국 전 장관이 지시를 해서 감찰을 해서 만든 그 문건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그 지금 본인의 구속의 명백한 근거 자료로 지금 활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가족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그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고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다른 건으로 했는가 이와 관련해서 진보진영 내에서 논란도 많고 지금 김성환 평론가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부부를 함께 같은 사안으로 구속하는 경우는 잘 없다 그러지 청구하기 않습니까? 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 관례상 보통 그렇게 부부를 함께 구속시킨다거나 이런 일은 잘 없다 그런 또 뭐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또 사안의 중대성, 일단 이 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건부터 일단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가족 비리 관련해서는 아내도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으로 검찰 쪽에서 교통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적 상식 수준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 검증 과정에 있는 후보를 검찰이 갑자기 강제 수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기됐던 의혹은 지금 직권남용 부분이 없었어요. 없었고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해서 수사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청문 대상은 조국 전 장관이었으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을 가족을 먼저 수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족과 관련된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얼마나 많은 의혹과 혐의 내용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근데 그거 결국 기소를 안 했어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구속을 꼭 시켜야 하는 게 수사의 목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혐의 입증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에 한 넉 달 가까이 수사를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든 선택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를 그거는 왜 안 했느냐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못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기소를 할 수 없었다는 얘기도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불구속 기소를 이번 주 중에 할지 모른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니까 먼저 있잖아요. 구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거는 기소, 순서가 불구속 상태에서 가족 비리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기소를 하겠다라고 조 전 장관에 대한 거죠? 수사가 그럼 구속시키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검찰 수사의 목적은 구속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혐의 입증을 하고 결국은 공소 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목적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비춰지는 게 이 과연 검찰 수사 과정에 있어서 이 한목적적으로 수사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금 김성환 그 말씀을 드린 평론가 겁니다. 의견은 일가 수사 말고 감찰 무마 의혹이라든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여기까지 검찰 수사 계속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 전 장관의 겨냥한 수사일 수 있다, 별건 수사일 수 있다 이런 그 얘기의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진보진영에서 하는 얘기가 뭐 인디언 기우제 아니냐. 그러니까 조국을 꼭 반드시 구속시키기 위해서 뭐 지금 이제 검찰이 최대 노력을 하고 있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건데요. 검찰이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소하면 되는 거죠. 그걸 뭐 꼭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된다? 구속, 불구속 여부에 따라서 뭐 이 처벌 수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구속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반적인 그 사법부의 그 추세를 보더라도 가능하면 불구속해서 뭐 좀 수사를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조에서도 맞는 거고. 그리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조국 전 장관이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라고 만약에 여겨지지 않았다면 검찰 쪽에서 굳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증거인멸로 좀 의심이 되는 그런 행동들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사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그렇다면 구속이 목적이 아니면 그럼 불구속 기소했었어야죠.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아니 그 전에 이미 뭐 사모펀드와 관련돼 있는 문제라든가 뭐 증거인멸 교사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 증명서 조작했다고 하는 거 거기에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검찰이 막 반박도 했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구속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불구속 기소했었어야죠. 그걸 먼저 수사 기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예. 대해서 다시 영장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영장 청구했더라면 이런 오해를 사거나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네. 기소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기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 아직도 기소 예. 안 하냐는 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가 정당하냐 과하냐 이 부분은 오늘 현장의 지지자들, 반대자들 그 목소리를 들어서 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뭐 가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김성환 평론가님, 그 청와대가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이런 입장 발표가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뭐 상상력을 동원해서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전에 조국 장관 수사를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한 넉 달 넘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었고 지금 그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계속 사실은 피의사실을 흘렸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거기에 다 관여됐다고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민정비서관이나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조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하다못해 지금 하명 수사 관련해서는 수첩 내용이 다 공개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또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예. 공개되고 있는데 청와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수사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법원이 예를 들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을 예. 법원이 알아서 기각해 주실 겁니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의 머리를 확장하거나 사고를 확장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송병길 울산경제부시장 수첩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조국 전 장관 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거기서 또 선거 개입 의혹 여기까지 지금 수사에도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이번에 그렇죠. 한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또 한 고비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건도 지금 피의자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적시가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전해지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는 최초의 그 제보를 받아서 첩보가 어찌됐건 그러니까 민정을 거쳐서 경찰청으로 내려가서 울산지청까지 내려간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의 그 공식적으로는 최초 출처가 이제 청와대가 되는 거고 그것도 민정수석실이고, 그러니까 백원우 전 이제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그 반부패 비서관에게 이제 그 제보 내용을 전달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문건 형태로 첩보 보고서 문건 형태로 전달된 건 맞는데 그 보고서의 형태가 과연 이게 첩보 보고서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정리한 거냐 이거에 이제 청와대와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거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어찌됐건 정보가 이렇게 유통이 되는 그런 과정 자체를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과연 몰랐을까? 이건 그렇게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감찰 정보 내용을 그 경찰청에 내리기 전에 아마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보고를 당연히 했겠죠. 백원우 비서관이 이런 제보를 가지고 와서 이거 지금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저한테 전달이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요?라고 당연히 물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찌됐건 뭐 최고 지금 책임자가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뭐 예를 들어 텔레그램 뭐 이런 내용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도 뭐 이제 또 추가로 또 나올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계속 지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이번 꼭 이 사안만 아니더라도 또 오늘 이번에 그 기소된 그러니까 어찌됐건 구속영장 청구된 그 사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건으로도 좀 수사가 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좀 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하명 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김기현 전 시장 관련해서 하명 수사 의혹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 개입 의혹까지 지금 불거진 이런 상황입니다. 임동호 전 최고위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 영장에 보면은 한병도 전 전무수석, 송철호 시장, 송병기 부시장 전부 피의자로 지금 그 영장이 적시가 돼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 이미 뭐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자리든 간에 어떤 뭐 서로 간에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는 저희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오사카 총영사 얘기가 언급됐던 그 모임 자리가 그 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이었던 거 아니겠어요? 한병도 전무수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석했는데 그 지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그냥 서로 간에 사담으로 주고받는 과정에 있어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은 일종의 후보직을 사퇴하는 조건으로 뭔가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의 시각이 좀 엇갈리는데요. 저는 이제 이건 유재수 전 부시장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지금 하명 수사 문제에 대해서
모든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가 됐다거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 관한 수사의 어떤 검찰의 수사 행태나 이런 것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의혹이 없다고 제가 지금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검찰의 수사 행태가 일반적인 경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검찰이 수사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명 수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그 안에서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검찰이 한번 수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알고 있는 내용이 곧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명 수사 문제에도 청와대가 이첩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하명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물론 검찰의 시각이고요. 또 반대쪽에서 생각할 때 하명하기 이전에 이미 울산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뭐 건설업자가 주장하고 있었던 내용이나 이게 울산시 지역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첩되기 전에 이미 검찰이 김기현 시장 동생 문제와 관련된 수사라든가 그리고 처이종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에 이미 착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비서실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이게 이제 혐의가 3개인데 그 비서실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선거 3개월 전에 이제 수사에 들어간 것,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거꾸로 우리가 얘기하면 김기현 전 시장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찰 수사에 들어가니까 도피해요.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요. 이런 의혹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놓고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은 검찰이 얘기하는 거 이게 다 사실이 돼버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쏠려가거나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비리가 너무 많이 터져 나오는 건지 검찰 수사가 너무 전방위적으로 되는 건지 어쨌든 국민들이 참 이 사건 하나를 따라가기도 좀 버거운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이 노무현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렇게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역시 어제 필리버스터 도중에 유시민 이사장이 제기한 검찰의 노무현재단 사찰 의혹 관련해서 꽤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듣고 오시죠. 노무현재단의 후원 계좌를 검찰이 봤다라는 내용이에요. 검찰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유시민 이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 때. 유시민 이사장은 계좌를 검찰이 살펴본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혹여라도 노무현재단의 고액을 후원한 사람이 있으면 또 노무현재단을 통해서 어떤 공직 자리를 받으려고 했다, 뭐 이런 내용 또 쓰려고 하나요? 또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게 검찰권 남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러한 역할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뜯고 별건 수사해가면서 다 먼지떨이식 수사해서. 자, 홍익표 수석 대변인 얘기를 보면은 검찰이 꽤 근거를 갖고 있더라.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 그리고 노무현재단에 거액의 후원을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재단을 통해서 공직자 거래 의혹이 있는 게 아닌지 검찰이 들여다보는 게 아니냐, 소설을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게 유시민 이사장이 소설이 쓰는 것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 내역을 이제 보통 이제 금융거래 내역을 누군가가 경찰이라든가 뭐 검찰이든 어떤 기관에서 이제 그걸 이제 보게 되면 그걸 바로 본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수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게 범죄자일 수도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정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유예를 시키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걸려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이제 뭔가 검찰 쪽에서 통지 유예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았다, 이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건 뭐 확실히 본인 얘기는 99%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검찰 쪽에서 자기들을 캐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이제 단정을 짓고 있는 건데요. 근데 검찰 쪽에서 지금 해명은 뭐냐면 전국 검찰 어디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했다면 경찰 쪽에서 하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보통 이거는 수사 단계에서 진행되는 이 경우가 많아서 수사관들이 이 통지 유예 신청을 많이 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경찰 쪽으로 지금 약간 책임을 떠넘긴 이제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진실 공방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법률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민사 사건의 경우에도 이렇게 그 통지 유예를 거는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관련된 사건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이게 요청으로 이게 걸려 있는지는 사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노무현 재단 그 유시민 이사장은 검찰에서 내용을 좀 더 명확히 밝혀달라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 들으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했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유시민 이사장하고 진중권 진보의 두 보수, 진보의 그 아주 뛰어난 논객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근데 갈 길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서로 좀 안 좋은 얘기들을 좀 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글쎄요, 엄청 어느 뭐 감정이 좀 쌓여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진중권 교수가 왜 그 전화 통화를 최성해 총장한테 했을 때 그 전화 통화가 회유를 위한 목적이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화를 건 행위 자체가 회유다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유시민 이사장은 이미 밝힌 바가 있잖아요. 취재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시각은 엇갈릴 수 있지만 추가로 자기가 그거에 따르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주장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만약 본인이 회유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그럼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반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껌껌이 아닌가 싶어요. 공방인 게 이번에 이 계좌 그 사찰 의혹도 딱히 걸릴 게 없으면 호들갑 떨 게 없다. 이게 경찰에서 한 게 맞을 거다. 이러면서 진중권 교수도 유시민 이사장 비판을 바로 또 이어서 진중권 교수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좀 침묵한다거나 특히 정의당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그 계좌 추적을 당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 주변 분들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전부 다 계좌 다 뒤져서 나중에 금융거래 내역 통지 유예받고 난 다음에 한 6개월 뒤쯤이나 한참 뒤에 내가 계좌 들여다봤습니다라고 하는 통지 받았다고 저한테 많이 얘기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알려주면 뭐 합니까? 왜 지금 들여다봤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왜 들여다봤는지도 알려주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이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떤 수사기관이 무슨 목적으로 계좌를 들여다봤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분명히 밝혀질 그 필요가 있다. 부분인데 진중권 교수 얘기로는 나중 가면 다 알게 될 걸 왜 호들갑을 떠느냐 이렇게 나도 그때 당해봤거든 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논리적 사고력에 감투했다. 이분 60이 넘으셨죠. 뭐 이런 날선 공방까지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조국 사태 이후 진보 진영이 좀 쪼개지는 모습을 좀 안타깝게 보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국회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벌어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오늘 자동으로 종료됐습니다. 총 누적 시간 50시간 11분, 총 15명의 의원들이 나서면서 결과적으로 상처만 주고받았던 필리버스터로 기억이 될 것 같은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국회를 이렇게 만드니까 당신 역사의 죄인이야. 30석 연동형 캡 21대면 한 장 하면 받을 수가. 아니 무슨 뭐 저 공들 놀이 하는니까 막 늘었다 땡겼다. 엿가락 장난치는 거예요? 엿가락 장난치냐고. 엿장수 마음대로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선거제도 개혁으로는 그 욕심을 다 채울 수가 없다. 우리 힘이 여기까지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꼭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 다시 좀 생각을 바꾸셔서 선거법 개혁을 합시다.
자유한국당은 그들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비례한국당을 따로 창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그렇게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포말 정당 아닙니까? 선거 때만 딱 생겼다가 선거가 없어지면 사라지고 통합되고. 네, 필리버스터는 끝났고 이제 선거법 표결만 남겨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 한국당, 비례한국당 만들겠다, 으름장을 넘어서 이제 실제 만들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본 그 표가 있는데 좀 보면 가정을 해볼 경우에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면은 이 한국당이 제1당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례 민주당을 안 만들 경우에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이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게임의 룰을 그 한쪽에 참여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이렇게 꼼수가 난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필 규정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얘기가 많았습니다만 이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당이 이렇게 처리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1야당을 제외시키고 논의를 진행을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좀 무리수를 둔 거다라고 저는 봐요. 이제 그러다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의 어떤 이해관계만 이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초안 다 지금 사라진 지 오래고, 그리고 이제 꼼수에 꼼수를 거듭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기형적인, 예. 제가 뭐 지렁이로 표현했습니다만 거의 뭐 지렁이나 다름없는 하나마나한 그런 선거제 개편안을 지금 내놓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역구 의석수 그대로 두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게임의 룰, 그 원칙을 더불어민주당이 깼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유한국당이 어떤 대응을 하든 간에 앞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라고 비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비례한국당 카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비례민주당도 분명히 이제 만들려고 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정의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비례의석 우리한테 준다고 해놓고 도로 뺏어가느냐라고 또 반발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선거제 개편 본래 취지도 완전히 사라질 뿐만 아니라 결국 남는 것은 정치의 후퇴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이 선거법을 그대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고 한국 정치사의 오명으로 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한국당이 이렇게 오기까지 전혀 논의에 참여를 하지 않아서 여당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측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위성정당이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뭐 명분상 만들기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한국당이 만들 경우에 또 어떻게 그 당내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하태경 의원은 조금 전에 저희가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 선거법, 우린 표결만 남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었는데 통과가 안 될 것이다. 분명히 반대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더라고요.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하태경 의원이 지금 자유한국당 소속인지 지금 새로운 보수당 소속인지 좀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창당을 앞둔 새로운 보수당 소속이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보수당 만약에 창당한다고 하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면은 그 수혜 정당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누구 당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것인지 좀 헷갈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게임을 룰은 사람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건 그 일종의 저는 개인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축구라고 하면 한 국가가 한 국가에 있는 그 국가의 입장이 만약에 우리는 그거 동의하지 못합니다. 게임의 룰 바꿀 때. 그러면은 게임의 룰을 못 바꾸는 겁니까? 그 국가에 유리한 방향으로만 게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버티면은 그럼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선거는 최대한 합의하는 선거의 룰을 합의해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엔 동의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왜 그럼 반대했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려놓기 싫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역주의에 기반한 선거구제를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남 지역 지역구가 65개 아닙니까? 그러면 65개 지역, 우리 지역에만 소구할 수 있는 정책 펼치고
그거에 기반해서 그 위에 조금만 더 얹으면은 우리는 늘 일당 예. 이당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안주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지금 바꾸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기본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전의 선거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부터 뭔가 논의를 시작해야 네. 되는데 우리 거 안 내려놓겠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게임의 룰은 다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과연 타당한 건지 저는 좀 예,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선거법 내일쯤에는 표결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 위성정당의 의원들 표심의 변수가 될지 안 될지 이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선거법 다음은 또 공수처법입니다. 지금 그런데 공수처법도 공방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수처 이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다. 추가된 이 조항을 놓고 지금 공방이 한창인데요. 자, 듣고 오시겠습니다. 독소 조항을 또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수사 중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첩보 단계에서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그것이 정권과 관계된 것이면 뭉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대통령 임기 후반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각종 권력형 부패 범죄를 미리부터 막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과 가족, 측근 등 주변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를 미리미리 대비해서 문 대통령의 충직한 충견 수사기관을 별도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 그리고 경찰과 달리 규모가 매우 작고 전국적인 인적 물적 조직망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규모만으로만 본다면 검찰의 1%도 안 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이 만약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암장하려고 한다면 공수처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나 기능이 없게 됩니다. 예. 민주당 설명은 수사 혼선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갈래를 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안을 냈었던 권은희 의원도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그럼 누가 견제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용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검찰 쪽에서도 뭐 굉장히 반발하고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뭐 검찰의 반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집권 여당이 평생 여당 하는 거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조항들을 끼워 넣으려고 할까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의아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야당이 됐을 경우에 이게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좀 해놓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고위공직자 관련한 비리 정보가 수집이 되면 공수처로 들어가고 수사 개시 여부도 공수처가 결정하도록 해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혐의 수사라든가 또는 뭐 그 집권 핵심 세력들과 관련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당연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처럼 공수처가 그러니까 검찰의 의혹이 제기되는 것처럼 공수처가 수사를 덮을 수도 있고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그 얘기 우려들이 나오는데 김성환 평론가 얘기 짧게 마지막으로 좀 듣겠습니다. 검찰의 힘은요, 힘 있는 자를 수사할 때 생겨나는 거죠. 일반 국민들을 수사할 때는 검찰의 힘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군림하는 거죠. 검찰은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면서 본인들이 먼저 수사할 때 가질 수 있는 힘을 놓치기 싫어서 저런 주장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찰한테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수사 착수할 때 검찰한테 통보하라고. 지금 똑같은 논리로 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사를 착수할 때 지금 검사 25명밖에 없는 그런 조직에서 어떻게 고위공직자 부패 혐의를 전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한테 그 서로 간에 영역 다툼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수사에 들어갈 때 이게 고위공직자 부패 혐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거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은 검찰이 다 수사하고 공수처는 그러면 손가락만 빨고 있는 공수처를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기본적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통보하는 걸 왜 못하게 합니까? 통보조차도 못하게 하면은 공수처는 그럼 뭘 가지고 수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검찰이 저는 본질적으로는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을 깔고 시작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그런데 2호 조항에 대해서만 지금 반발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국민적 관점에서 이 올바른 방향이 맞는지 이 부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말 분위기가 예년보다 많이 나지 않는다는 말들이 많죠. 그래도 연말은 연말입니다. 송년 모임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회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회사 차원의 술자리가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여전히 회식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이른바 회식 갑질 여전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먹기 힘든 술 억지로 먹고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직장 내 회식 문화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2차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1차에서 술 강요 이런 거 없고요. 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회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내일도 만나야 하는 상사와 동료들을 두고 혼자 회식에 빠지는 건 눈치 보이는 일입니다. 분위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가는 분위기여서 저만 안 가면은 좀 흥을 깰까 봐 간 적이 몇 번 있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선배가 같이 가자고 하면 좀 약속을 갑작스럽게 취소하거나 미뤘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술자리 참석, 음주 흡연 강요 등 이른바 회식 갑질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은 여전히 회식을 강요받고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공개된 이른바 회식 갑질 사례를 보면 저녁 술자리를 가지 않았더니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비난을 받고 다음 날 이유 없이 질책을 듣거나 삼겹살을 굽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 그 자체도 문제적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폭력, 그다음에 폭언, 폭행 행위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식 과정에서 벌어진 심한 갑질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직장 상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 하자니 아쉽고 하자니 부담스러운 연말 회식, 결속을 다지는 순기능이 변질되지 않도록 회식 문화를 바꿔가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집단 따돌림 가해자가 피해자 집에 그것도 피해자인 척 닭강정을 33만 원어치나 배달시켰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닭강정 33만 원어치 30인분 주문 내용이 담긴 영수증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드님이 시켰다고 해달라는 문구와 함께 구체적인 아들 이름까지 요청사항에 적혀 있었습니다. 업체 사장이 어머니에게 들은 이 사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안 시켰다던 어머니가 이 주문서를 보여드리자 우리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아마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살 아들과 고교 시절부터 알던 21살, 24살 청년들로 의심이 된다는 건데요. 얼마 전에는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어서 300여만 원을 뜯어간 일도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협박용으로 닭강정을 주문한 것 같다는 겁니다. 네, 업주는 이 피해자 어머니가 매장에 피해를 줄 수 없다며 전액 결제를 했고 대신에 먹을 사람이 없으니 세 상자를 빼고는 가져가 달라고 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업주는 이 카드 결제를 취소했습니다. 어머님에게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이 주문자들을 벌 주기로 했습니다. 고소의 뜻을 내비친 건데요. 자, 이 경우에는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주폭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가게에서 행패를 부렸을 때 많이 적용되는 법 조항인데 그 경우에는 물리적인 힘에 의한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거라면 이번에는 상대방을 거짓으로 속인 거니까 위계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사기죄 적용 또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정부를 주면서 닭튀김을 만들게 하고 강정을 만들게 하고 주문 배달까지 시켰던 그 상황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업무방해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사기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전화를 해서 정말로 당신들이 시킨 게 맞느냐,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제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반드시 먹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배달해줘라 이렇게 말했다면 그건 정말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런 학교폭력 피해자는 신체적 손상은 회복이 되더라도 정신적인 피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학교 졸업 뒤 성인까지도 이어지는 이 괴롭힘에 대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분노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닭강정 사장님의 이 선행에 박수를 보낸 네티즌들,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포함해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즉 불통이여 불통즉 통이라는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고 했습니다. 또 왜 그러는데 뭐가 못마땅한데 할 말 있으면 3, 2, 1. 대화가 필요해. 이럴 바엔 우리 헤어져. 내가 너를 너무 몰랐어. 그런 말로 넘어가지 마. 항상 내 곁에 있어서 너의 소중함과 고마움까지도 다 잊고 살았어.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대화가 필요해. 우린 대화가 부족해. 현재 서울은 비가 모두 그치고 하늘이 잔뜩 흐린데요. 서울은 오전 중에 비가 내렸지만 대기질은 조금도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1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3-4배가량은 짙어져 있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뿐만 아니라 우산도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방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특히 충북 북부와 영서 남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10cm,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또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 대기질도 무척 탁합니다. 대기 정체로 인한 국내 미세먼지에 중국발 스모그 영향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서부와 전북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충청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특히 충청과 세종, 대구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시행 중이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광주가 6도, 부산 12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올해 마지막 부분 일식이 예정돼 있는데요. 아쉽지만 흐리고 비가 오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관측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구름이 걷히는 일부 중북부 지방에서는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목요일 뉴스 앤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